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 전기료 등의 비용 지원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특히 최근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으로 꼽는 배달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에 상생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고요.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대책이어야 할 텐데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네요. 7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픽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픽.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방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윈다우드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 소식 알아봅니다. 잠시 후 안동시 공보감사실 김명선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오늘은 지난 월요일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조금 전에도 MBN에서 방송하시던데 거기 네. 방송 끝나셨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방송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네. 요 며칠 지난 월요일 밤이었는데 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서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9명을 치어서 숨진 그런 사고. 이 운전자가 40년 무사고에다가 버스도 몰고 화물차도 몰아던 그야말로 정말 운전 잘하는 베테랑 운전자인데 지금 사고 운전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자, 저도 뭐 뉴스를 계속 한 이틀 내내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게 급발진이냐 아니면 고의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보기에는 급발진이 아니라면 글쎄요 이렇게 고의적인 어떤 범행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사고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일반인으로서 보는데 우리 전문가 보시기엔 어떤 결론이 좀 나셨습니까 현재까지? 뭐 당연한 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각종 사건 사고 경찰청, 소방청, 국가수 자문은 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네. 제가 이제 급발진 연구회도 회장이고 고령자 운전도 세미나 주관하고 하다 보니까 다 종합돼서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조선호텔에서 나오는 구간 앞에가 굉장히 사람도 많고 차도가 많기 때문에 조심 운전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나오자마자 가속 페달 90% 이상 밟아서 100km 이상 튕겨 나갔다, 역주행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전혀 이해가 베테랑 안 운전자고 됩니다. 예. 또 68이면은 다른 고령자가 처음 진입하는 연세지만은 실제로
60대, 68 정도 되면은 아직도 심신이 건강하고 운전에 전혀 문제가 없어 고령자 사고와는 좀 무관합니다. 예. 워낙 75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급발진 얘기하고 있지만은 급발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법적인 체계가 자동차 제작사 중심으로 좀 돼 있고요. 예. 자동차의 결함을 이 운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로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렇게 짧게 몇 초 만에 사고가 끝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하고 또 아시겠지만 40여 년 동안 급발진 사고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최종 승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EDR 자료 자체가 워낙 그 자동차 메이커의 면제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EDR 자료 자체가 불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치매 환자나 정신병 환자가 증언하면 증거로 못 쓰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급발진이 생겼다는 얘기는 자동차,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ECU를 통해서 나오는 기록이 EDR인데 EDR에 대한 기록 자체가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릉 급발진 사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릉 그 도연이 할머니 그 맞습니다. 그 사고. 그래서 예. 이 재현 실험한 것도 아마 아실 텐데 재현 실험의 목적이 EDR 자료하고 내가 실제로 운전한 거하고 틀립니다라는 것을 재현 실험을 통해서 이 틀린 거를 입증한 건데 실제로 예. 많이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국가수에서 차량 상태나 EDR 기록이 나오겠지만은 또 영상 블랙박스는 거 비교를 할 텐데 예. 몇 초 만에 끝났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좀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 이 9명이나 사망 안타깝게 큰 사고가 돼가지고 이 경찰청 오늘 오전에도 브리핑이 있었지만 내일 아마 브리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나오는 대로 오픈하기 때문에 저도 향후 추이를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블랙박스에 이제 오디오도 녹음이 되니까 이것도 아주 네.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급발진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나 이제 동승자 측에서 굉장히 이제 소리도 지르게 되고 이거 왜 이래 차 이거 왜 이러지 브레이크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요 보통. 근데 네. 그런 오디오가 녹음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좀 이번에 나타난 나온 게 게요. 있습니까? 예. 녹음된 게 소리만 두세 개 들어가 있어요. 만 두세 개.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요. 제가 이제 정부보다 저한테 오는 게 더 많습니다. 영상이나. 왜냐 급발진 연구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20년 이상을. 예. 그래서 각종 사건 지금도 뭐 변호사 여러 명 연락 오고 가족들도 항상 많이 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짧게 끝날 때 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그 운전을 하는데 집중도를 높이잖아요. 앞을 내다보고 핸들을 잡고 어쩔 줄 몰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소리는 내가 의식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운전자가요 녹음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당황을 하니까 그렇죠. 입이 막혀버려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죠. 아무 안 나올 소리도 수도 안 나올 수가 있지만은 있죠. 예. 또 녹음이 된다 하더라도 운전자나 탑승객이 공포에 떨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5, 6초 만에 짧게 끝났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됐다. 녹음이 되면은 참조는 될 망정 녹음이 안 됐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이 당황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 녹음이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발진이 30초에서 1분 동안 길게 나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음성도 녹음돼 있거나 아니면 기기 조작하는 것들도 추정을 해서 뭐를 움직였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또 회피 기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몇 초 만에 끝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원인이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급발진일 수도 있고 운전자 본인의 실수도 있고 또 고령자에 대한 이 부분도 일단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신라호텔에서 나오는 구간이 야간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도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봐야 돼서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이제 급발진이 이제 났다고 급가속이 됐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도로가 그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거기 항상 지나다니고 조선호텔도 회의가 끝나고 항상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구조를 시청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저 서울시청 자문시설 가서 거기 또 걸어가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위치를 제가 이제 왜냐면은 각
관련 공단 같은데 제가 자문해주기 때문에 예. 인프라에 대한 것들 유심히 보거든요. 아, 근데 예. 거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 위험하게 돼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냐? 도로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선호텔에서 내려올 때 턱에 지하에서 나오면서 내려가거든요. 예. 내려가면서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드는데 그 직진이 반대에서 오는 4차선이 다 일방도로예요. 거기 직진해서 가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호텔에서 거죠. 나오자마자? 우회전뿐이 안 됩니다. 그 넓은 우회전을 도로에 해야 된다. 우회전뿐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도 제가 어제도 이제 서울 이 시청 그 오시장께서 교통안전 인프라나 이런 시스템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오늘도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언론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취재를 들어가요. 예. 근데 그 구조가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초행길 다니는 분들은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부인도 있었고 뭐 통화 중이었는지 뭔지는 아직 발표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민감하게 다른 생각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 있거나 무슨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길이 애매모호하면 그냥 진입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테랑 운전자고 아직 초고령자도 아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왜 여기를 이 복잡한 데를 왜 최대한 밟아서 100km를 역주행해서 200m 정도를 달려서 그 사고가 생겼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해 안 실수할 돼요.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 의문시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급발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뉘앙스로 좀 들리는데 자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마지막에 이제 차가 멈출 때요. 네. 자연스럽게 속도가 이제 차량 두 대를 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늦춰지면서 이제 멈춰졌단 말이에요. 차량이 네. 맨 마지막에. 자, 그 화면을 보고 이거 급발진 사고 아니다. 급발진일 네. 때 이렇게 멈출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어떻게 그거는 보십니까? 그 의견은 저도 많이 봤어요. 예. 어제도 뭐 한 100명 정도 연락해서 통화했을 겁니다. 목이 다 쉬었는데 아유, 그 정도. 중요한 게 이제 그 사건을요 유심히 보셔야 되죠. 급발진 연구회를 맡고 20년 이상 맡으면서 각종 자료가 많은데 예. 급발진 사건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수백 건의 영상이 제가 있는데 예. 중요한 게 급발진은 아무 때나 생기고 어느 때 생기고 어느 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전자제어 알고리즘의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요. 예. 정상적으로 가던 차가 차를 부닥치면서 급발진이 생기는 차도 있어요. 여러 건요. 예.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급발진 생겼는데 부닥쳐서 차가 정상으로 될 수 있어요. 후자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걸 배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자동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제가 언급을 하는데 예. 예전에 TV나 라디오 안 넣으면은 바깥에 쳤던 거 기억나서 딱 때리면은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맞습니다. 예. 충격을 예. 주면. 예. 그렇죠. 차에 대한 것들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보고 차가 내가 의지대로 차를 쓰니까 이거 급발진 아니래라고 생각하는데 예. 요번에 이 동선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을 여러 명 치고 마지막 쓰기 전에 바로 전에 차 두 대를 충돌했거든요. 크게.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단계에서. 예. 그 다음에 차가 이제 정상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후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예. 제가 그렇다고 급발진이다 얘기하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급발진에 대한 것도 배제시키지 말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만약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동차 두 대와 이제 충격이 가해졌으니까 다시 이제 정상 작동될 수도 있다는 거, 예, 말씀 네. 주셨고. 문제는 이제 EDR이나 이런 자료가 나오고 우리나라 법적인 체계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운전자가 불리해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수천 건의 급발진 사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최종 승소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참, 예. 불리해서 그냥 과실치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짧게 끝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는 분들 중에 분석을 해주는데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급발진의 여부를 판단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운전자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은 어떤 운전자는 그래요. 급발진이요라고 핑계대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이게 일단 면피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도 은근히 많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급발진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운전자 실수인지 구조적인 문제에서 내가 실수를 한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급발진 이슈에 대해서 우리 김필수 교수님이 이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운전 중에 급발진 사고가 나면
가장 그나마 안전한 게 앞에 있는 차량을 채워라. 맞습니다. 왜냐면 차량의 트렁크 부분 있죠? 트렁크 부분을 채워라. 예. 왜냐면 내 차에도 범퍼가 있고 거기도 트렁크가 있으니까 충격이 흡수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분산 구조가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가장 분산 구조가 좋은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다. 예.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자, 교회나 이런 데는 고속도로는 가드레일 같은 게 있으니까 부닥치면서 영하식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도심지는 수직 구조물,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는 이런 데 부닥치면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데 부닥치지 마시고요. 예. 차가 내 의지대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 피하지 마시고 빨리 차 같은 데 부닥쳐서 세우면 사는 겁니다. 예. 차는 보험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근데 머릿속에 꼭 생각하시고 예.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을 하실 때 새 차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실 때는 페달 블랙박스를 꼭 끼세요. 이것도 또 강조하셨습니다. 예, 몇 개 업체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또 기존의 블랙박스에다가 페달 채널 얼마 추가로 하는 게 있어요.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걸 안 끼는 이유가 아이 설마 내가 생겨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 어제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역주행을 쭉 하면서 만약에 이게 급발진 사고라면은 앞에 이제 차량들도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차량과 부딪혔더라면 9명이나 사망하는 이런 큰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각인데요. 예. 차가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총알같이 튕겨나가면요. 사람이 그것도 안 멘붕이 되죠. 된다 그럽니다. 예.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그 상황이에요. 특히 4, 5초 이내로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앞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도 머릿속에 하얗게 되는 게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예. 이 짧은 구간에 뭐 해라 뭐를 왜 안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 또 목소리 녹음이 왜 안 됐을까 이거는요 사치입니다. 아, 사치다. 그건 오히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 제가 많이 만나고 협의회도 있는데 예. 모두 똑같이 얘기합니다. 멘붕입니다. 멘붕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운 좋게 사람이 사상자가 안 나오면은 이 천운이라고 보고 있고 차는 폐차하고 운전을 못하는 트라우마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예. 별의별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 가족을 태우고 가서 자기 가족을 내가 죽이고 형사처벌 받는 분들 있죠. 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9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이렇게 차로 인해서 9분 돌아가신 거 처음 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이 이번 주도 가지만은 시청 앞인데 거기 항상 이번 주도 지나갑니다. 제가 예. 또 차도 이 조선호텔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 일주일에 한두 번을 가는 자리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 자리 보고 가드레일이 어느 정도 튼튼한지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 있죠. 예. 그리고 문제는 이 보도를 지나다니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포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한 것이 없네라는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 가드레일도 보니까 비교적 좀 튼튼한 철제로 된 가드레일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뭐 좀 어제 서울시장이 얘기를 하면서 튼튼하게 하겠다. 오늘도 인터뷰 여러 개 해줬는데 도리어 조선호텔 앞에 나오는 교통체계나 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가드레일 그 부분들은요. 제가 여러 번 많이 흔들어도 봤거든요. 이미 여러 번 수십 번 갔던 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문제는 단 한 건. 자, 2톤짜리 차가 100km 달려드는데 가드레일을 탱크식으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단 한 건이라고 보셔야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튼튼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통체계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신호등 시스템 이걸 바꿔주는 게 안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수신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안동시정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안동시가 지난달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특구 지정의 의미 오늘 자세히 알아보죠. 안동시정 아나운서죠. 안동시 공보감사실 김명선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김명선 주무관입니다. 네, 자, 지난 22일이었죠. 안동시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안동시내 곳곳에 현수막도 네, 많이 맞습니다. 걸려 있던데 오늘 이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어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예. 지난 20일이죠. 이 경북 포항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 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자리에서 경북에서는 안동, 구미, 포항, 상주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안동시를 포함해서 제1차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8개 시도에 총 26조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은 이 기회발전 특구를 발표하면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속세나 법인세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 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하는 특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럼 안동은 어느 곳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된 건가요? 네, 안동은 이 지역 특화 산업인 바이오 백신 및 햄프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 바이오 2차 일반 산업단지 내에 약 7만 평의 면적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 신청했는데요. 네. 안동은 이 바이오 및 백신 분야 성장을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과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이 산학연이 협력해서 바이오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산업용 대마를 키우는 햄프 산업 역시 안동의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동은 전국 대마 생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햄프 산업의 선두주자죠. 그래서 이 산업들을 중심으로 풍산읍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기회발전 특구로 신청했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서면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서 지난 20일 기회발전 특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예. 경북 바이오 2차 일반 산업단지 내 7만 평의 면적이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자, 이 햄프 산업 뭐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안동 MBC에서도 기획 특집으로 해서 보도도 많이 해드렸는데 네. 햄프 산업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네. 햄프 산업이 쉽게 말하면 대마를 영어로 하면 이제 햄프라고 하는데요. 네. 이 대마에서 추출되는 이 칸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예. 이 성분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또 우울증 등의 질환에서 약효를 실제로 입증을 하고 있는데 또 씨앗은 식품 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동이 이 대마 생산의 주요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2020년에 안동이 산업용 햄프 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마약 이렇게 이런 네, 이미지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대마에는 좋은 성분이 있고 나쁜 성분이 있잖아요. 네, 그 네, 나쁜 네. 성분 이제 대마 그 나쁜 그 마약으로 쓰는 거고 CBD라고 하는 칸나비디올이라는 이 성분을 이용해서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또 뇌전증 미용제로 이런 데도 쓰는 네, 굉장히 좋은 약재라고 할 수 예, 있어요. 그 성분을 추출해서 하는 그런 산업 바로 햄프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풍산읍에 있는 바이오 산업단지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된 건데요. 네. 그럼 이번 특구 지정으로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특구 지정의 의미가 좀 안동의 노력과 미래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시에서는 이번 지정으로 직접적으로는 바이오 백신과 햄프 산업의 성장 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이를 토대로 미래 첨단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다져서 앞으로는 이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세제 혜택을 통한 우량 기업 유치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이고요. 결국에는 인구 유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멀리 바라보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백신 햄프 산업을 안동의 대표 산업으로 키우겠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이번 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안동이 3대 특구를 가진 최초의 자치단체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안동시가 먼저 문화특구 조성계획 승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되면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3대 특구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3대 특구 하면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이번에 이제 기회발전특구가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3대.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작년 11월에 정부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4대 특구요? 네, 원래는 특구가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총 4개의 특구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예. 이 중 안동이 3개 특구까지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네, 이제 도심 융합 특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역들을 간략하게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예,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는 말했듯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구역. 그리고 교육 자유 특구는 수도권과 동등한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 성장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마련해주는 구역입니다. 예. 그리고 도심 융합 특구는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구역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 수도권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된 거점을 5개 광역시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 문화특구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4대 특구 중에 3대 특구가 이제 안동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어떤 특구들인지 간략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기회발전 특구는 앞에서 얘기했듯 풍산읍에 있는 경북 바이오 2차 일반 산업단지 중에 7만 평의 면적이고요. 교육발전 특구는 지난 2월에 예천군과 함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3년간의 시범 운영기간 이후에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시는 앞으로 예천군과 협심해서 안동 예천형 공교육 혁신 모델을 정립해 K 인문교육을 선도할 계획인데요. 예. 안동은 또 예로부터 자리 잡은 유교 문화와 선비 정신 같이 우수한 전통 문화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적용시켜서 안동만의 교육 모델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안동의 문화특구는 유교 문화와 탈문화를 기반으로 K 전통 글로컬 클러스터, K 전통 문화 관광벨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안동의 문화와 정신을 활용한 특구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 이 특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특구를 운용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특구들로 결국은 이 지방 발전, 인구 유입, 더 나아가 지방 소멸을 막아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를 위해선 특구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특구들을 잘 활용해서 사후 관리를 끝까지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특구 1000개 시대,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예. 이 전국의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차밍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회 발전 특구에서는 기업이 해당 특구로 올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이점, 세제 혜택을 충분히 줘야 되고요. 예. 또 교육자유 특구에서는 아이들이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지방에 자리 잡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이렇게 했을 때 특구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지속이 된다면 한 가지 예로 들고 싶은 게 폭격으로 폐허가 됐던 독일 드레스덴이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예. 이처럼 안동시도 바이오 백신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과 함께 지난 27일에는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결과가 발표됐는데 여기에도 안동시가 선정됐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 월요일이었죠. 우리 양승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봐서 다뤘던 내용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회발전 특구부터 안동의 3대 특구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시 공보감사실 김명선 주무관, 김명선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랜만에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5%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66%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25%인데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가 빠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어떤 학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내임덕의 시작 지점을 이야기할 때 대통령 긍정 지지율 25%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안동 MBC 청취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직후 첫 번째 한국갤럽조사가 2022년 5월 10일부터 12일 실시되었던 조사 결과인데요. 그때 긍정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요? 취임 초니까 52%입니다. 52. 지금 25%니까 임기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긍정 지지율 27%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네요. 예.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반전 시도를 하지만 효과가 계속 없는 그런 모습.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총선 민심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적으로 분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직후의 조사 결과와 또 이번 25일 지난달이죠. 27일까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린 이유는 특히나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중수청입니다. 중도청, 수도권, 또 청년청인데요. 이 중수청에서는 임기 직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2년여 전이죠. 무려 40에서 50%가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고. 거의 뭐 한 자릿수라는 얘기네요. 임기 직후인 2022년 5월 10일에서 12일 조사에서는 3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무려 62%였거든요.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30대 지지율이 11%로 긍정 나왔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예, 이 중수청에서 민심 이반이 특히나 많다는 거고. 자,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 동참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오전에 보니까 100만이 넘었던데 이게 서버 접속이 지금 잘 안 돼, 원활치 않은데도 이 정도니까 이거 증설을 하게 되면 좀 몇백만까지 갈지 잘 모르겠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IT 국회 이 서버 시스템을 서버하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서버돼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국회의 국민청원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100만을 돌파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탄핵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에서도 허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법률적 심리를 거쳐서 또 기각 인용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대통령의 탄핵 전개되는 기간 동안에는 극심한 또 정치적 대립, 혼란 관계, 혼란 상황 결국 국민들에게나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청원이 높아진다는 건 방금 전에 그래서 제가 오늘 특집으로 대통령 임기 직후의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드린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또 희망이 꺾이면서 그만큼 불만이 누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임기 직후에 임기 시작한 직후에 무려 30대에서 62%의 지지를 얻었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6월 말 현재 30대의 한국갤럽 기준 지지율은 11%라는 것은 대통령이 가야 될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 돼야 또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수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그리고 또 자영업청과 주구청을 보면 경제에 대한 지표에 대한 반응이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작동하는 유권자청이거든요. 이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매우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럼 결국 경제, 어떤 경제적인 혁신을 이루느냐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이 탄핵 청원의 100만 명이 돌파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지표로 읽힙니다. 네, 이 국회 국민청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국회는 여야 간 방통위원장 사퇴와 또 방송법 공방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제 8월에 MBC 박문진 이사 교체 시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했고 여기에 또 제3사 방송 3사 KBS, MBC,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방통위에서 이제 기습 의결을 했고 바로 또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 예. 그렇습니다. 참 저는 순리대로 돌아가야 되고 원칙대로 돌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방송 3법이 어떤 진영 간의 힘겨루게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리대로 원칙대로 그렇다면 방통위원을 5명의 위원을 채우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래서 결국 최민희 의원이 이 위원으로는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지만 결국 위촉이 또 선정이 되지 못하고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선임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돼서 지금 또 가방위원장의 자리로 가는 그런 또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추천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통보를 해주고 또 그러면은 또 야당도 다른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추천하느냐 왜 이렇게 지체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갈등의 씨앗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지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더라도 2명입니다. 이 방통위원 1명과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MBC 이사진을 임명하는데 갈등과 파행, 또 사장 임명하는데 갈등과 파행, 또 방송 3법, 또 여기 플러스 1법까지 해서 방송 4법인데 또 이것도 결정을 못해서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렇다면 그토록 민주당이 원했다면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그런 단체에서 추천하는 이사진이 맞는 말이냐. 결국은 진영 간 대결 구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방송 주권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권리지 정치인들의 권리가 아니거든요. 빨리 이 부분도 제대로 원칙에 정상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로 보입니다. 이렇게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기습 사퇴를 하자. 지난번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어서 두 번째 사퇴를 하자. 민주당에서는 그 한 명 남아있는 이상인 방통위원까지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심지어는 박찬대 대표 권한 대행도 자시할 수 없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후임자로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인물도 이진수 전 대전 MBC 사장이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탄핵한다고 나갈 것이 분명할 것이고 대통령은 방송 3법을 다시 거부할 것이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결국은 국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좀 보죠.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1강, 2중, 1약 뭐 이 정도 모습인데 한동훈 후보 집중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정치권이 뭐 비정하다고는 하지만 어제 그 같은 편 동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고 뭐 꼬치도 서로 먹여주고 서로 최고다라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랬던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등에 칼을 꽂는 이런 상황. 원래 정치가 이런 겁니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전문가로서. 30년 동안 여의도 정치권과 또 한국 정치를 분석해 오면서 참 정말 정치에는 적도 아군도 없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구나. 이모와 고모도 없구나. 이런 참 낭패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나경원 후보도 앞통수 뒤통수를 다 맞았다. 심지어는 서로가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 정의인지를 또 가늠하기가 너무 힘든데 먼저 데이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대한입니다. 한동훈 55%,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절대로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방자하다. 어디서 당대표를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신의 특검법이나 기다려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힘은 어떻게 변신시키고 대통령은 어떤 변화를 줘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대통령으로 만들까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배신자다. 대통령과 가까우면 그건 친윤이고 협력적인 것이고 최상병 특검법을 제3자 추천이든 발의하겠다고 한 사람은 배신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부 다 몸은 서울에 있지만 대구 경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전체 국민의힘 당원이 이제 80%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중에서 사실상 대구 영향권에 있는 당원들이 거의 뭐 40-50%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영남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영남권도 영남권이지만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도 원적지는 또 TK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구 경북 TK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났어요. 그런데 이철우 지사를 만나려고 했더니 일정상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윤상현 후보는 만났거든요.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배신자냐, 친윤이냐, 친한이냐가 당원들도 투표를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또
물끄러미 제3자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평도 국민 여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난망한 상황입니다. 과연 결선 투표까지 갈까? 결선 투표가 하면 또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한데 방금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 한동훈 후보가 55% 차지했다고 했는데 이 지지층과 이 국민의힘 룰이 당원 80, 여론 20이잖아요. 당원과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안동이 MBC입니다. TK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안동이죠. 그다음에 우리 안동에 우리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홍준표 시장의 의견을 당원들이 많이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집권 여당인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당원들이 또 선택을 할지는, 근데 대체로 당원들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분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 당원들은 2026년, 당원들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더 크게 작동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졌을 때 국민의힘이 더 유리해질 수 있을까? 또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과 또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7년에 더 경쟁력을 갖춘 당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또 홍준표 시장의 발언보다는 당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설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전화번호 800-7070. 자, 이 7070의 비밀에 대해서 설전이 있었는데 이게 뭐 국가 기밀이어서 못 알려주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얘기고, 뭐 결정적인 비밀이 또 있나? 혹시 김건희 여사 의혹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또 7070이 발음 잘못하면 또 천공이 돼서 그래서 의혹이 더 부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7070 비밀. 뭐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무속적인 부분은 배제하겠습니다. 뭐 또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경로 발언에 무슨 남성의 음성이 아니라 여성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제가 이제 코멘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건 역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퉁치고 뭉개고 지나갈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여가 다 돼가고 7월 19일이면 최상병의 순직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 갤럽의 결과를 보면 최상병 사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가 63%, 그럴 필요가 없다가 26%인데 직전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가 가라앉은 게 아니라 이 여론이 6%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아, 더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 안동 MBC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배종찬 소장의 분석은 데이터를 근거해서 좋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데이터상으로 우리 국민의 여론, 민심은 천심이고 천공 아니고 천심인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가 무려 63%고 그럴 필요는 없다가 26%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특검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분석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은 하고는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